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 시대 명작 한국 단편소설 작가와 그리고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한국 대표 단편 베스트 22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작가를 잠들기 전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로 들려줄 이야기, 배따라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선생님이 배따라기 이야기도 읽어준 적 있어요. 배따라기의 작가 김동희는 1919년 주요한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문예 동인지 창조를 발간하였어요. 자연주의 문학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문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립했죠. 배따라기는 액자 소설의 형식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동시에 채용했어요. 근대 소설사의 최초로 나타난 본격적인 단편 소설이며 유미주의 내지 낭만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김동인의 작품 붉은 산은 1932년 삼천리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문학의 예술성과 순수성을 적용하기엔 조금 처지나 계몽성과 역사성, 실천성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사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삶의 근거를 상실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을 상징화하였으며 송첨지의 죽음은 시대적으로 약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우리 민족을 나타냈죠. 사기 지주에게 항거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무기력과 약함을 깨뜨리려는 작가의 의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김동인의 배따라기 줄거리 들려드릴게요. 대동강에 첫 뱃놀이를 하는 3월 삼진날, 나는 모란봉 기슭에서 봄의 정경을 만끽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영유지방에 배따라기 노래가 들려온다. 그 노랫소리는 기자묘 솔밭에 있는 고생을 많이 한 듯한 얼굴의 사나이가 부르는 소리였다. 그와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20여 년 전에 영유를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듣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동리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녀 또한 웃음을 해프게 웃었다. 그는 그런 아내가 항상 불만이었다. 아내는 그의 아우에게 남다른 친절과 호의를 보였고 그는 시기심으로 인하여 결국 아내를 때리고 싸웠다. 어느 날 장에 갔던 그는 집에 돌아왔다가 아우와 아내가 쥐를 잡기 위해 온 방을 정신없이 헤집고 찾다가 엉클어진 옷과 머리를 보고 오해를 한다. 결국 아내는 자살을 했고 아우는 집을 나간다. 그 후로 그는 아우를 찾기 위해 뱃사람이 되어서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 그는 이렇게 20여 년간을 배따라기를 부르며 아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붉은 산. 주인공인 여는 직업이 의사로서 만주의 풍토병조차 1년 기한으로 그곳에 갔었다. 그때 어디촌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본 일을 적고자 한다. 어디촌은 만주의 벌판에 소작을 하는 조그만 조선의 사람의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삭이라는 별명의 정이코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생김새가 매우 험상궂고 행동거지 또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투전의 싸움, 칼부림, 섹시에게 덤벼들기 등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좋지 못했다. 이런 삭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한마디도 말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주인 지주에게 소출을 가지고 갔던 송첨지 노인이 소출이 적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아 죽어서 돌아왔다. 여는 송첨지의 억울한 죽음의 소식을 삭에게 알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의 얼굴에 비장한 기운이 서렸고 다음날 삭은
거의 죽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나타났다. 내 이야기를 듣고 만주인 지주를 찾아갔다가 송첨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죽음의 임박한 그는 붉은 상과 흰 옷 입은 조국이 그립노라고 말하며 마지막 소원으로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청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애국가 소리를 들으며 그의 몸은 사르르 점점 식어갔다. 자, 선생님이 두 작품을 읽어줬어요. 배따라기 작품과 붉은 산, 두 작품 같이 들어보세요. 다음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도 선생님이 읽어줬었죠?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운수 좋은 날. 눈이 올 듯 흐릿한 날이지만 눈은 안 오고 비가 내렸다. 이날이야말로 인력거꾼인 김첨지에게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아침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고 계속 연결이 된다. 열흘 동안이나 돈 구경 못 해본 김첨지는 길이 질퍽거려서 인력거나 잘 움직이지 않아도 힘든 줄 모르고 날다시피 손님을 싣고 다닌다. 아침 대바람부터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는 오늘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지만 모처럼의 행운을 포기하지 못하고 1원 50전에 남대문까지 손님을 또 태우고 간다. 돈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할 발걸음이 왠지 집이 가까워올수록 무겁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다. 황혼이 가까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다 마침 선술집에서 치삼이란 친구를 만난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 불안했던 차에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친구 치삼이와 함께 술을 취하도록 마시며 운이 좋았던 하루 일과와 벌어온 돈을 자랑한다. 선술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며칠 전부터 설렁탕이 먹고 싶다던 아내를 생각하며 설렁탕도 한 그릇 사가지고 돌아온다. 너무나 적막하고 이상한 집안 분위기에 김첨지는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 대문에 들어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방 안에 들어와도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말도 없는 아내를 발로 차 보기도 하지만 발길에 닿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뻣뻣한 나무 등걸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고 아내의 옆에는 3살박이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온다. 울다가 지쳐서 기진한 것 같다. 김첨지는 죽은 아내의 얼굴에 얼굴을 비벼대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린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현진건은 1900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경북 대구에서 출생했대요. 1921년 단편 술 권하는 사회를 발표하면서 문학 동인지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했대요. 1920년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보다 현진건의 작품은 그 기교면에서 매우 세련되었죠. 운수 좋은 날은 식민지 시대의 빈궁한 삶을 다룬 3인칭의 객관적 서술의 작품입니다. 이 글은 행운과 불운의 급진적인 반전의 아이러니가 주제예요. 열흘 동안이나 돈을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어려웠던 때, 이날만큼은 생각도 못한 만큼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운수 좋은 날이었지만 결국 아내가 죽은 날이기도 하죠. 필요할 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은 행운이고 먹고 싶던 설렁탕을 죽어서야 얻게 되는 불행이 아이러니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김첨지의 욕설과 아내에 대한 행동은 그 속에 아내에 대한 애정이 반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한 작품,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전영택의 화수분. 첫 겨울 추운 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행당에서 아범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의 행당에 사는 아범은 아내와 어린 딸 둘과 살고 있으며 그 아범의 이름은 화수분이다. 화수분은 매우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의 살림살이는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가난하였다. 그에게 있는 딸 중 큰애는 귀동이라 불리며
성격이 아주 유별나고 버릇이 없었고, 작은 애는 이제 3살박이로 항상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다. 어느 날 쌀가게 아줌마가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며 어떤 부인을 소개시켜준다. 큰딸은 먹을 것을 많이 준다는 말에 그 부인을 따라 떠나갔다. 전날 밤에 화수분이 온 까닭은 바로 남을 따라 떠나간 큰 애를 생각하며 온 것이다. 며칠 후 화수분은 형 거부가 발을 다쳐서 농사일을 못하게 됐다는 전가를 받고 이를 도와주러 양주로 간다. 보름이 지나도록 화수분이 돌아오질 않고 겨울은 점점 깊어져서 아주 추워졌다. 어느 날 어멈이 시골에 보낼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나는 편지를 써주고 붙여주기도 하였다. 그래도 화수분이 연락이 없자 더 이상 내 집에서 지내기가 곤란했던지 어멈이 시골로 간다고 하였다. 어멈이 떠난 그날은 무척 추웠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멈이 잘 갔나 얼어 죽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을 마치고 날씨가 좀 풀어져 따뜻한 날 동생 S가 놀러왔다. 화수분은 그의 시댁에서 천거했던 사람이라 그 동생이 잘 알고 있던 터라 그가 화수분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화수분은 시골에서 2사람 몫의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다가 어멈의 편지를 받고 그는 서울로 떠났다. 양근서 오정쯤 떠나 해질 무렵 백리를 거의 와서 높은 고개에서 내려다보니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발견했다. 그가 달려가 보니 작은 딸과 그 어미였다.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앉아서 헌 누더기를 덮어쓰고 있었고 누더기 한 끝으로는 어른 것을 싸서 안고 있었다. 서로 마주본 그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튿날 부부는 얼어 죽었고 그들 사이에 어린 것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 나무 장사가 소에 어린애만 싣고 갔다. 자, 전영택의 화수분 줄거리였어요. 전영택은 평양서 출생했네요. 1894년에 태어나 1967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19년 창조의 동인으로 활동했고 문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대요. 화수분은 조선문단에 1925년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말하는 형식이죠. 화수분이란 이름을 통한 아이러니가 이 글의 중요한 의의가 되고 있어요. 화수분이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자꾸 불어나는 전설적인 그릇이란 뜻이지만 이 글에서 화수분이란 인물은 너무도 가난하게 사는데 대한 묘한 표현으로 화수분을 더욱 빛나게 했대요. 작품의 첫 부분에 서술된 배경 중 깊어가는 추운 밤과 바람이 사람을 위협하는 듯 하다고 하는 표현 부분, 화수분의 울음소리 등은 이 글 전개의 중요한 배경이면서 복선의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작품 결론 부분에 어린아이는 살려놓음으로써 작가의 기독교적인 인간미와 자연주의적 기법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영택의 화수분이었어요. 지금 읽어줄 작품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줄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줄거리예요. 오키는 6살 난 여자애이며 아버지는 오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중학교 다니는 외삼촌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지내고 있는 사랑방에 아버지의 친구이고 그곳에 국민학교에서 근무할 아저씨가 사랑방에 들기로 한 것이다. 사랑방 아저씨는 오키를 매우 예뻐해주고 같이 놀아주었다. 사랑손님과 오키가 뒷동산에 갔다 오는 길에 오키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구나 하고 말하자 오키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오키의 어머니는 사랑손님에게 대접을 잘 해주면서
오키를 보고 나는 오키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사랑손님이 달걀을 좋아하는 것을 안 어머니는 달걀을 10개씩, 20개씩 사서 삶아주고 그동안 닫아놓았던 풍금을 열고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다. 오키가 사랑손님에게 놀러갈 때는 오키의 옷 매무새나 머리를 곱게 만져주기도 하였다. 오키가 사랑손님에게 놀러갔다가 하숙비가 든 봉투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주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되고 손을 떨렸다. 그 속에는 돈과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예배당에서 오키는 사랑손님을 발견하고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매우 냉담했고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하는 오키를 보고도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런 어머니를 골려주기 위해서 유치원에 갔다 와 벽장 속에 숨어 잠을 자 어머니의 애를 태우기도 하였다. 오키는 유치원에서 아주 예쁜 서양꽃을 보고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몰래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 꽃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사랑손님이 준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그 꽃을 꽃병에 꽂아두고 꽃이 시들어버리자 책갈피 속에다 곱게 끼워두었다. 방학이 되어서 사랑손님은 오키의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풍금에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책갈피 속에 간직했던 꽃송이를 버리기도 하였다. 오키와 어머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사랑손님이 탄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자,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줄거리였어요. 주요섭은 1902년에 태어나 1972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추운 밤을 발표하면서 개벽 동인으로 활동하였대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925년 조광이란 잡지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 글의 특색은 6살 난 어린 여자의 눈을 통해서 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단순하게 보지 않은 데 있죠. 그건 오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애정 모티브에 있어요. 그러나 오키야, 나는 너 하나면 그뿐이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이 이 작품에서 패턴의 역할을 하여 애틋함을 더하여 주죠. 여기서 한국 여인이 겪어내는 인습과 개인성 사이의 애잔한 갈등을 그려내기도 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며 섬세하고 여성적인 문체로 젊은 미망인의 우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다음은 김유정의 동백꽃. 17살인 나는 3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와 점순네 집에서 소작을 하며 지낸다. 점순이는 나와 동갑내기였고 매우 활달하고 부끄럼 없는 계집애였다. 어느 날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가 감자를 먹으라고 주는 것이었다. 나는 네 집엔 이거 없지? 하며 주는 점순이가 미워서 거절하였다. 점순이는 얼굴이 붉어졌고 눈물까지 흘렸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나를 매우 못살게 굴었다. 우리 집에 씨암탉을 가져다 패기도 하고 자기네 씨암탉과 싸움을 붙여놓기도 하였다. 번번이 우리 닭이 졌고 이에 화가 나는 우리 씨암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기도 해봤지만 여전히 싸움에 졌고 고추장을 더 먹이자 뻗으러지기만 했다. 닭장 속에 닭을 넣어두었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내가 없을 때 점순이는 우리 닭을 몰래 꺼내다가 다시 싸움을 붙여서 거의 빈사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동백꽃 사이에 앉아 호두기만 불고 있었다.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지게 작대기로 후려쳤고 닭은 죽고 말았다. 순간 소작을 떼이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있는 나에게 다음부터 안 그러면 집에다 안 이르겠다고 말했다. 살았다 싶어 그래 라고 대답하는 나를 점수는 동백꽃 속으로 나를 안고 누워버렸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여
온 정신이 아찔한 지경인데 점순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달아났다. 자, 김유정은 희화적이고 골개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대요. 해학적인 문체를 통해 그는 삭막한 당대의 농촌 현실과 거기에서 살아야만 하는 농민들의 삶을 역설적으로 제시했죠. 동백꽃은 1인칭 서술자 시점에서 쓰여졌어요. 점순의 갈등이 닭싸움으로 표현되지만 향토색 짙은 동백꽃의 배경 속에서 사춘기의 애정 풍속을 해학적인 목소리로 그려냈죠. 김유정의 동백꽃이었습니다.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김동리의 무녀도. 옛부터 진귀한 서화와 골동품을 수집수장해온 집안에서 자란 나는 무녀도란 한 폭의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듣는다. 경주 근처에 모아라는 무당이 살았다. 그녀는 낭이라는 벙어리 딸과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도깨비 굴을 연상케 할 만큼 형편없이 지저분하였으며 사람의 발길이라고는 가끔씩 모아에게 굿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과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낭이의 아버지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0여 년 전에 집을 떠났던 아들 우기가 돌아왔다. 우기가 온 후로부터는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우기는 그동안 예수교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무당인 모아와 예수교인 아들 우기 사이에는 필연적인 충돌이 일었다. 모아는 예수교를 잡기신으로 몰았으며 낭이는 사기 들린 모아를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제가 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낭이는 미신으로 물들어 있는 동네 사람들과 모아를 보고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이현 목사에게 전가를 띄운다. 모아와 낭이의 충돌은 모아가 낭이의 품속에 있던 성경책을 불에 태우면서 굿을 하고 그것을 본 우기가 굿에 쓰는 물그릇을 모아를 향해 던지고 모아는 우기를 칼로 찌르면서 일단은 잠잠해진다. 그 후로 우기는 병으로 앓아 눕고 거의 죽음이 가까울 무렵 마을엔 교회가 생기고 미신을 믿고 모아에게 굿을 부탁하던 동네 사람들마저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 얼마 후 우기는 죽었고 모아는 얼마 동안 굿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모아가 마지막으로 예기소에 몸을 던진 어느 부잣집 며느리의 혼백을 건지기 위해 굿을 버린다. 그러나 끝끝내 혼백은 건지질 못하고 그 부잣집 며느리가 몸을 던진 물에 스스로 빠져 죽는다. 그 동해변에서 해물 장사를 하던 낭이의 아버지가 돌아와 이 비극적 운명 뒤에 홀로 남은 낭이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자, 김동리는 1913년 경주에서 출생했네요. 시인부락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무녀도는 문단에 등단한 직후 발표된 그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에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대변하고 있는 토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두 주제는 김동리가 작품에서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고 있는 주제이죠. 이 무녀도는 50년이 넘는 작가 생활 가운데 거듭 개작이 되었어요. 초기의 무녀도와 해방 직후에 개작된 무녀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을화까지 5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작가는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모아가 아들 우기를 칼로 찌르는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이루어 전개 부분과 끝 부분을 대칭적 구조로 갖추고 있는 작품 김동리의 무녀도였습니다.